CBDC를 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끝난다. 달러 CBDC가 나오면.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블록체인하고 전혀 무관하게 기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폐업입니다. 폐업. 보편적인 돈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네. 이더리움은 여기서 빠져요. 달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종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누렁금, 황금. 이 세 가지 중에 지정적 위기가 터졌을 때 개인한테 가장 보편적인 자산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슈, CBDC 얘기를 하면서 네네. 좀 한번 저희 이걸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CBDC에 대해서 우선 구독자님들께서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CBDC가 무엇이고 이 CBDC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뭔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거 뭐 CBDC라고 해가지고 그 CBDC를 주도하고 있는 그 중앙은행 관료들도 잘 몰라요. CBDC가 뭔지를. 아,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머릿속에 다른 게 있는 거죠. 네. 속화된 개념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머니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다 알고 있죠. CBDC를 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끝난다. 달러 CBDC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들을 많이 또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달러 CBDC가 됐건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는 블록체인하고 전혀 무관하게 기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왜냐면 기술이 없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주로 하는 이제 리추얼인데 의뢰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꺼낼게요 하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꺼냅니다. 10,000원짜리 안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안 쓰거든 우리가 이미 전자화폐를 쓰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통계를 보니까 50,000원짜리를 사람들이 쓰지 10,000원, 1,000원은 안 써요. 그래서 종이돈의 수요는 고액권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고액권들은 금고에 쌓아놓으려고. 아, 그렇죠. 부자들이 수요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CBDC 이전에 디지털 머니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거를 상업은행을 거치느냐 아니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직접 개인과 기업을 넣느냐라는 이제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빵 터진 거예요. 그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기획은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많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라는 존재도 있고 상업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직접 상대해버리면 두 개가 다 아작이 나거든요. 개별 로컬 통화가 작살나요. 그러면 몇 개 안 남습니다. 돈이. 만약에 달러를 연준으로부터 받는 전자화폐를 내가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다면 위안화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살아남을 통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폐업입니다. 폐업. 그래서 만들더라도 국경 못 넘게 만들어야 돼요. 국경 못 넘게 만들어야 되니까 블록체인 벌써 아니겠죠.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상업은행도 작살납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무슨 돈 가지고 돈을 굴리냐면 상업은행이라는 면허, 제1금융권 상업은행의 면허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단기 금융을 받아놓고 지네들은 장기로 대출을 하면서 예대 마진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단기 금융을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뱅킹이 쉬워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엔 자기 합수표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넣게 되는 거면 은행은 장기 적금을 장기 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 박살나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상업은행들이. 그래서 CBDC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앙은행이 디지털머니 직접 발행하면 체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CBDC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여러 나라가 중국을 비롯해서. 네. 왜 그러냐면 금융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케인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인즈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케인즈안적인 아이디어가 먹히고 있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면 경기가 연착륙을 하거나 붕괴될 게 붕괴 안 되거나 호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막 보조금 꽂아주고 막 그냥 망할 때 안 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잖아요. 빚이 생기잖아요. 빚이. 그렇죠. 정부의 빚이. 그럼 이제 정부 신인도가 낮아지고 미국 빼놓고는 이제 정부 신인도가 낮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이자가 높아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벽돌 돌려막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계치에 온 것 같아요. 임계치에 왔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꽂아주면 뭘 하려고 이걸 하냐 하면 이게 약간 음모론인데 마이너스 이자율을 막일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안 쓰면 썩는 거야 돈이.
돈이 썩어. 그래서 내가 쓰지. 그럼 내가 소비가 진작되잖아, 그지? 네. 소비가 진작되는데 정부가 빚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과는 뭐 사실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근데도 네. 사람들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끝났다 막 이런 것들을 약간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관없어요. CBDC 자체가 지금 고민거리인 거예요.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미국도 상업은행들의 반발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달러 CBDC 한다 만다 하는데 사실은 진척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내년에도 못 나온다, 뭐 내후년이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 CBDC를 발행은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자님 생각 어떠세요? 미국은 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여전히 저기 할인 안 돼서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그 수요가 있어요. 네. 세계 부자들이. 그게 기술통화국이 누리는 장점인 거죠. 네. 그러면 뭐 미국에 그렇게 몰리진 않겠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의사결정권에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식사 자리에서 네. 이 질문이 나와서 제가 그분들이 전공이고 제가 전공자가 아닌데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또 다 놀래더라고. 고민 안 해보신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 모르는 거지. 나이들이 그쵸.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하나 만약에 똑같은 질문 받아서 그 어르신들한테 딱 하나 미국이 한다면 양털을 깎기에 좋다. 다시 말해서 우방 국가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고 오직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의 수요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 로컬 화폐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한국 쉽게 말하면 한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의 중간 과정 없이 일본의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이 바로 달러를 예비 자산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미국은 이자를 압박을 안 받아도 돼요. 양털 그렇죠. 깎기를 이제 직접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신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저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몰려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것도 뒤에서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사실은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저자님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중국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CBDC.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바로 다음 이제 질문이 그거였는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가장 먼저 추진을 했는데, 그럼 이제 중국의 이 CBDC를 통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인터넷 레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통제. 네. 15억 명의 인구를 통제하는 기법을 인류는 지금 이제서야 얻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국도 국가인데 15억 명의 자국 국민들 중에는 한족도 있지만 뭐 이슬람도 있고 뭐 테러리스트도 있고 그런데 온갖 사람들. 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죠. 여태까지는 그래서 신분제 사회라든가 아니면 신분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차별한다거나 했는 건데 이제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특히 중국이 AI라든가 빅데이터를 발전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개인 감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점수화로 나타나요. 돈을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꽂아주면 주머니에 트랜지션이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CBDC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합되는 용도로 쓰는 게 중국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네요. 근데 여기 변수가 있어요. 네. 여기 무슨 변수가 있냐면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은 안 쓰겠지만 암호화 기술을 써서 인증을 한다. 그러니까 암호화 인증을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 기술이잖아요. 근데 암호화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인증하지 않고 그 암호를 인증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뱅킹을 하면 우리가 암호를 사용하지만 사람을 인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누가 나를 해킹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건 오태민이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건데 비트코인은 오태민이 때문에 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프로토콜 맞으면 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암호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순간 중국의 목적과 정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가 어마어마한데 암호를 잠그고 위안화에 고정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 상에서. 이걸 아토믹 수압이라고 맞죠. 그 말씀하셨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관료들이 몰라서 제가 밥을 먹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들 깜짝 놀라고 막 다 뒤집어줘. 생일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이 생태계가요. 오래 안 돼가지고. 진짜.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논문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막 초기에 논문이 엄청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토믹 수압이나 이런 건 다 논문이에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암호 기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센세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 써가지고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위안화를 잠궈요. 위안화를 잠그고 거기서 위안화 1위안화를랑 암호랑 바꿔갖고 토큰이 돌아다니면 그렇죠. 중앙은행에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 지가. 그러니까 추적할 수가 없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목적들이 뭔가 뭐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블록체인 생태계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을 다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유연하게 만들고 이더리움이 같이 있게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물론 루나 좀 그래요. 이런 사기도 대부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태계는 계속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생태계 일부고 오태민도 그쵸. 이 생태계가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무시무시한 기술이에요. 되게 단순하지만 중앙을 없어도 된다라는 거 이게 인류 역사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다 엘리트를 믿은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그래서 국가들이 지금 오판하고 있어요.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를. 이게 약간 비슷한 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전자로는 가장 유명했던 두 개의 회사가 스마트폰을 하나의 회사는 받아들이고 하나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것인가? 절대 그럴 리 없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을 그렇게 했다던데. 네, 맞습니다. 업계가 지금 다 가라앉고 있대요. 엘리트 다 나오고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아니 근데 워낙 큰 일이었고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졸리과도 관계가 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니까. 돈 쓰고 자살한 거죠. 뭐.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만하게 보고 있다가 이 세상에 바뀌는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봤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저는 다 봤잖아요. 인터넷 나오기 전부터 저는 인터넷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부터 저는 모바일 인터넷 사업을 했어요. 30대를 제가 갈아 넣었거든요. 와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붐, 스마트폰 붐, 비트코인 붐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부자가 아니잖아요. 난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제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인터넷 그래프가 이래요. 수용도가. 스마트폰 그래프도 이래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이렇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보여줘요. 진짜로 이거 세 개를 다 타고도 넌 손자가 물어보면 넌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 세대가 그래요. 지금 50대 중반이 이걸 다 경험했거든요. 머리 참 좋을 때. 고등학생 때 우리가 인터넷 본 게 아니에요. 20대 때 봤어요. 그렇죠. 30대 우리가 스마트폰을 봤어요. 그리고 40대, 50대 때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세 개 다 무시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투자도 안 한 거지. 진짜 이게 근데 지나고 나서야 다들 알게 되는데 그때 알아본다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데 근데 다 알아보셨네. 그렇죠. 알아보긴 다 알아봤죠. 인생도 던지고 갈아 넣었고 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산증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스마트폰에 모바일 인터넷하고 테헤란로에서 3, 4년 성과 없이 무이테크라는 그 회사를 했었거든요. 돈 한 푼 집에다 못 갖다 주면서. 제가 그때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걸 알았는데 스마트폰이 변화시킬 것에 대한 저의 비전이 10 정도라면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제 느낌은 이거는 100이에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스마트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혁신을 이거를 무시해? 자기가 생각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더 심한 반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조금 넣어보고 한번 투자해볼 만도 하고 그냥 사기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얘기를 안 해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왜 애착이 가냐면 쓸 때는 고생했는데 제가 드디어 제 주변에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멀쩡한 인간들하고 소통하는 찾은 거예요. 이거를 아마 제목 때문에 비트코인이라서 그분들이 안 볼 건데 이 책이 그분이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읽으면 다 쇼크를 먹을 거예요. 얘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걸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제 같이 이제 공자하신 분한테도 제가 이 책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걸 꼭 사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렸던 얘기가 진짜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임팩트가 있는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꽉꽉 눌러 담겨 있는데 또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이야기를 갖다 굉장히, 왜냐하면 역사 얘기들도 있고 정말 이 흐름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게 뭐 괜히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진짜 좀 깊이 있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감사한데요. 생각합니다. 재밌게 쓴 거는 제 실력인 거고요. 아, 그럼요. 그 내용 콘텐츠 그거는 제 게 아닙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각주를 다뤄보니까 200개의 논문과 책이 있어요. 워낙에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당연한 게 워낙에 천재적인 거인의 어깨잖아요. 워낙에 천재적인 인물들의 각 분야의 내용을 제가 녹아놓은 건데 저의 유일한 장점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언어화시켰다. 고향 얘기도 하고 우리 엄마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책에는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달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균열이 난다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언론들은 계속해서 그런 내러티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달러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달러를 가치로 본다면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품귀될 거예요. 네. 달러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부족해진다. 예, 네. 예, 미국이 달러를 외부로 뽑아내는 건 미국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달러는 미국의 빚이니까. 그러려면 경상수지 적자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국을 안 하겠다는 게 미국의 고립주의거든요. 트럼피즘의 본질을 쪼리면 그러네요. 일자리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일자리냐면 엘리트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고등학교만 졸업한 성실한 사람들의 일자리.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확 불을 지른 거죠, 트럼프가. 이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게 형성이 됐어요.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내륙, 북부, 이걸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디냐면 해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동부 금융. 그래서 금융 엘리트하고 실리콘 이쪽 IT 엘리트들이 손을 잡고 트럼프를 연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안 된다. 기소잖아요. 근데 트럼프 한 명을 죽인다 해서 트럼프 현상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 지정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흑자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적자 국가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케인즈도 안 믿었어요. 근데 16년 만에 미국이 세계 체제를 운영하면서 적자 국가로 되고 서독하고 일본이 제조업으로 확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미국이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겠죠. 여기는. 그렇죠. 그럼 뭔가 대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결제라는 거는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장부를 대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없어도 얼마든지 결제는 가능한데 이제 혼란 불가피한 거죠. 달러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근데 보편적인 돈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네. 이더리움 여기서 빠져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그렇게 등치가 안 크거든 아직. 네. 왜냐면 미국이 비탈릭 주리를 틀면 되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 주리 틀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종이 달러입니다. 종이 달러. 종이 달러. 네. 은행에 들어있는 달러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은행에 들어있는 달러는 여러분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실제 금 보유량보다 금 계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누렁 금, 황금. 이 황금은 전자가 절대 안 되겠죠. 무거워. 금속 탐지기에 걸려. 그렇죠. 종이 달러는 금속 탐지기에 안 걸릴 수 있는데 고액권 엄청 모아봐야 맞아요. 그죠? 비트코인 형체가 없고 무게가 없고 질량이 없고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지정적 위기가 터졌을 때 개인한테 가장 보편적인 자산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네, 이거는 뭐 명확하게 답이 그렇죠. 정해져 있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요. 정말 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방문해주신 오태민 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